자, 신협회 적하약관 뒷부분 봅시다. 원래 좀 뒤에 더 있었는데 중간에 애매해질 것 같아서 원래 강의 자료상에 뒤에 있는 내용이 이제 전쟁 위험 담보 약관하고 특약 IWC하고 ISC 내용이 연달아서 나오는데요. 수업을 1시간 기준으로 맞추다 보면 중간에 잘라야 될 것 같아서 아마 다음 주에 IWC하고 ISC를 배우게 될 겁니다. 오늘은 그래서 신협회 적하약관의 뒷부분에 대해서 좀 보도록 하겠습니다. 앞부분에 비해서 앞부분에 이제 중요한 내용들이 거의 다 나왔어요. 보험자의 책임 기간도 나왔고 보험자 담보 위험도 나왔고 보험자의 면책, 그래서 4조, 5조, 6조, 7조에 구분되어서 그 성격에 따라서 조금 구분된다 그랬죠. 4조가 일반 면책, 5조가 부적합 불가망 면책, 그리고 6조가 전쟁 위험에 대한 면책, 7조가 동맹 파업에 대한 면책이었고 그런 내용들이 규정되어 있었습니다. 중요한 어떻게 보면 보험자의 책임과 보험자의 어떤 면책에 대해서 나와 있는 부분이 앞부분에 나와 있고 뒷부분은 보험자의 어떤 보험 기간에 대한 효력 그리고 피보험자의 의무 이런 내용들이 주로 담깁니다. 그래서 구조에 있는 내용은 어떤 내용이냐라고 한다면 운송계약 종료 약관이라고 합니다. 그래서 우리말로 번역하는 게 좀 뭐 어렵기도 한데 그렇다고 해서 이 운송계약이 끝낸다 뭐 이런 내용이 아니고요. 운송계약이 어떤 특정한 사유나 사정에 의해서 운송 도중에 최종 목적지에 도착하지 않고 끝나게 됐을 때 이 문제를 어떻게 해결할 것인가에 대한 얘기입니다. 핵심은 보험자가 그러면 그 중단된 운송에 대해서 보험료를 더 받고 커버를 해준다에 있어요. 그래서 핵심은 돈을 더 받습니다. 추가 보험료라고 명시되어 있어요. 그래서 원래는 이게 이제 쉽게 말하면 어떠한 사정에 의해서 운송이 종료돼 가지고 최종 목적지까지 도달하지 못하게 된 상황인데 이 경우에 지체 없이 보험자에게 통지하면 상황이 발생했기 때문에 당연히 통지가 이루어져야 되죠. 통지하게 되면 추가 보험료를 내고 담보를 연장할 수 있습니다. 언제까지 9.1에 있는 내용이 그 연장되는 기간이에요. 뭐 합의에 의해서 다른 사람에게 최종 목적지까지는 못 갔습니다만 다른 사람에게 매각이 된다든지 아니면 시간적으로 한 60일 정도 연장될 수 있습니다. 그리고 그 60일 기간이 만료되기 전에 최종 목적지를 향해서 항해가 다시 시작됐어요. 결국에는 막 목적지까지 가겠다. 그렇게 돼버리면 이 60일 시간이 경과돼서 끝나는 것이 아니라 우리가 지난 시간에 배웠던 8조의 운송 약관 있죠. 보험자의 그 책임이 끝나는 그 4가지 이벤트 있었죠. 그걸로 끝내게 됩니다. 정상적으로 간다는 거죠. 그래서 여러 가지 어떻게 보면 선택 사항이 발생할 수 있어요. 운송이 중간에 중단되면 그냥 거기서 피보험자의 선택일 수도 있습니다. 거기서 그냥 더 새로운 운송 수단을 수배해 가지고 운송을 최종 목적지까지 안 가고 거기서 그냥 매각시켜 버릴 수도 있고요. 뭐 여러 가지 선택을 할 수 있는 거죠. 그런 것들에 대해서 다 대비를 해놨습니다. 물론 보험료를 더 내야 되는 문제가 있긴 합니다만 그래서 이런 내용들을 포괄해서 계속 담보 조항 이렇게 부릅니다. 법적으로 held covered clause라고 해가지고 어떤 위험의 변경, 위험으로 인한 어떤 사고 아니면 뭐 여러 가지 이벤트나 사정이나 사건에 의해서 보험에 계약이 되는 그 운송이 최종 목적지까지 이르지 못하는 어떤 사정이 발생했을 때 보험이 끝나는 것이 아니라 추가 보험료나 어떤 약정에 의해서 보험자의 책임이 계속 담보된다. 그런 내용들이 담겨져 있습니다. 20번 슬라이드에 있는 내용은 앞에 있는 내용을 좀 설명을 하고 있는 부분이고요. 한번 읽어보면 될 것 같고 그리고 10조에 항해 변경 조항이 있습니다. 원래 우리가 그 위험의 변경할 때 제가 2로도 설명을 했고요. 항해 변경도 설명을 했습니다. 항해 변경 뭐 어차피 목적항 이런 것들이 바뀌고 이런 것이기 때문에 크게 위험이 변경되는 거죠. 항로 자체가 달라지기 때문에. 그래서 그것이 결국에는 문제가 된다. 위험이 변경이 된다. 그리고 이로 인해서 보험자가 그 이후 뭐 면책된다.
이렇게 얘기를 했는데 그거는 보험의 원리, 이론적인 부분이고 실제 실무에서 협회 적하약관에서는 이렇게 얘기하고 있습니다. 보험자 입장에서 좋은 게 좋은 거라고, 네가 항해 변경을 했으면 사실을 알리고 나한테 뭘 더 주면, 추가적인 보험료를 더 주면, 돈으로 해결하라는 거죠. 돈으로. 해줄게. 그래. 오케이. 이게 당연한 겁니다. 왜냐하면 어떤 A 항구로 내가 가기로 했는데 B로 가게 됐어요. 그 항로가 달라져요. 그러면 예전에 그 A를 바탕으로 보험료 산정이나 이런 게 다 됐을 거 아니에요. 당연히 보험료가 달라지겠죠. 그리고 위험 변경에 따른 어떤 책임 뭐 이런 것들이 있기 때문에 추가 보험료를 내고, 그리고 이 사항이 발생했을 때 당연히 피보험자는 보험자한테 통지해줘야 됩니다. 통지해가지고 협상을 해서 계속 보험자의 책임이 지속되게 커버가 이루어지게 할 수 있습니다. 이것도 법리적으로 계속 담보 조항이에요. 앞에 있는 9조와 10조 이거 두 개 다 결국의 핵심은 뭐다? 운송이 끝나거나 보험계약상 보험자 면책이 되는 상황에 있어서 피보험자가 통지하고 추가 보험료를 내고 협상을 통해서 보험자의 담보가 연장되는 그런 개념인 거죠. 자, 그 다음에 보험금 청구와 관련된 내용들이 나옵니다. 피보험 이익과 관련된 내용인데 11.1에 보면 보험의 보상을 받기 위해서는 피보험자는 손해 발생 시에 보험 목적물에 대해서 피보험 이익을 가져야 된다. 보험 목적물이 선박이거나 화물이죠. 보험의 대상. 거기에 대해서 뭘 가져야 된다? 경제적 이해관계를 가져야 된다. 아주 원론적인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언제까지? 사고가 발생 시에. 사고 발생 시에는 있어야 한다. 자, 11.2에는 좀 다른 얘기하고 있습니다. 담보 기간 중에 일어난 손해는 만약에 이 손해가 사실상 보험 계약이 체결되기 전에 그 말은 뭐 우리말로 번역이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만 그거죠. 보험 기간 보험자의 담보가 시작되기 전에 일어난 사고로 인한 손해에 대해서 피보험자는 알았고 보험자만 몰랐고 요 상황을 제외하고는 보상해 준다는 거죠. 그러면 여기서 말하고 있는 피보험자는 알았고 보험자는 몰랐고가 뭐예요? 피보험자가 보험자를 속이는 경우 요거 빼고는 해준다 라는 거죠. 이게 소급 보험이죠. lost or not lost. 실제로 lost가 있었는지 lost가 없었는지 상관하지 않고 그 보험 목적물의 상태에 대해서 피보험자도 몰랐고 보험자도 몰랐기 때문에 계약 체결 시에 발생한 손해라도 보험자가 보상해 준다라는 내용을 담고 있습니다. 그 전에 구증권 이 시절에는 이 영어 표현이나 이런 게 되게 애매한 표현이었었는데 신협회 적하약관에서는 명확하게 얘기하고 있습니다. 피보험자는 아는데 보험자는 몰라. 그 말은 피보험자가 보험자 속였다는 거지. 아는 사실은 기본적으로 보험 목적물에 대해서 알고 있는 사실은 다 알려주기로 되어 있잖아. 근데 안 알렸다는 거죠. 그렇기 때문에 이런 거는 보험 사기 요 경우 제외하고는 해준다. 자, 그 다음에 개반 비용, forwarding charge. forwarding이란 게 뭐 요새 뭐 물류회사 이런 거 할 때 forwarding이란 표현을 씁니다만 여기서 이 forwarding이란 말은 개반 비용, 어려운 말로 개반 비용이고 좀 쉬운 말로 하면 끌고 가는 비용 이렇게 생각하면 돼요. 운송하는 비용, 끌고 가는 비용 뭐 이렇게 얘기하면 됩니다. 어려운 말로 개반 비용인 거고 뭐냐면 담보하는 그 보험 목적물이 최종적인 목적지에서 그 운송이 끝나거나 한 게 아니고 중단됐어요. 그래서 그게 그 중단이 뭐 누구의 기적 사유라기보다는 보험자의 담보 위험, 책임 있는 담보 위험으로 인해서 운송이 중단됐어요. 그러면 피보험자가 혹은 피보험자의 대리인이 이 보험 목적물을 내려가지고 보관하거나 아니면 최종 목적지까지 끌고 가기 위해서 더 가지고 가기 위해서 들어가는 비용에 대해서 보험자가 합리적으로 보상한다. 그 내용입니다. 그렇죠. 이걸 개반 비용이라고 합니다. 어떤 사고, 태풍을 만났어요. 아니면 불이 났어요.
그로 인해서 선박이 뭐 자초하거나 침몰하거나 더 이상 운행을 할 수 없는 상태가 됐는데 그 화물을 내리고 그 화물을 보관하고 그 안에 있는 화물이 배 안에 있는 화물을 그리고 그 배에 있던 화물을 내려서 목적지까지 또 끌고 가는 비용에 있어서 보험자가 추가 비용이 발생하면 여기에 대해서 보상한다라는 내용입니다. 그러나 요거는 공동훼손이나 구조비에는 적용하지 않습니다. 일종의 비용 손해에 대한 이야기입니다. 비용 손해, 단독 비용 뭐 이런 얘기죠. 그거를 이제 여기서는 forwarding charge 이렇게 해서 얘기를 합니다. 이게 만약에 공동의 이익을 위해서 공동의 손해가 발생했고 이게 이러한 손해가 이례적으로 자의적으로 합리적으로 이루어진 거면 그거는 포워딩 찰지에서 다룰 문제가 아니라 공동훼손 희생이나 공동훼손 비용으로 처리할 문제겠죠. 그래서 공동훼손은 제외한다라는 규정이 들어가 있습니다. 자, 그 다음에 13조 추정전선. 추정전선에 대해서도 분명히 협회적화약관에서 언급을 해야 돼요. 매우 명확하게 얘기하고 있습니다. 현실 전선이 불가피하고 그리고 여러 가지 비용이 회복시키기 위한 여러 가지 손질이라든지 운반하는 여러 가지 비용이 결국에는 보험 목적물의 보험 가액을 초과하고 그렇기 때문에 뭘 해야 된다? 위부를 해야 된다. 위부를 해야 하는 한 추정 전선으로 보상하지 않는다. 요거 하라는 거죠. 요런 상황에서 위부하라는 거죠. 위부하면 된다. 그 얘기를 규정하고 있습니다. 13조가 그런 내용이고 14조 increase value라고 하는 건데 요 14조 뭐 14.2도 있고요. 한데 이거는 조금 이슈가 있을 수 있는데 예를 들어서 보험 가액이 있어요. 보험 가액이 있는데 예를 들어서 그래서 보험 이거를 전부 보험으로 들었다 칩시다. 100%로. 근데 그런 경우 있어요. 이게 당연히 감가상각이나 이런 걸로 인해서 보험 목적물의 그 어떤 가치가 감소한 경우도 있을 수 있는데 이게 국제 시세가 있는 물건이거나 이래 가지고 시세가 오른다 뭐 이런 이유로 인해서 이 보험 가액 자체가 증가할 수가 있어요. 그거를 지금 얘기하고 있는 거예요. 이 증액보험. 그래서 if any increased value insurance 이 보험을 든 이 물건의 가치가 양등된다, 올라간다는 거예요. 이게 오른다 이거죠. 자, 이러면 어떻게 해야 되느냐? 기본적으로 아무것도 안 하면 이게 일부 보험이 돼버립니다. 그리고 그렇게 선택할 수도 있어요. 피보험자 입장에서. 근데 이거를 여기 나와 있는 것처럼 증액보험 할 수 있습니다. 증액보험. 증액보험. 그래서 예를 들어서 이게 100이 150, 200이다라고 칩시다. 그럼 이 증가분에 대해서 증액보험을 할 수가 있다. 인정됩니다. 그리고 안 할 수도 있어요. 그건 뭐 선택입니다. 그래서 증액보험을 하게 되면 어떻게 되느냐? 이 보험 가액 계산에서는 요게 쉽게 말하면 원보험이 되고요. 처음에 거. 요게 처음에 게 원보험이 되고 증액한 게 증액보험이 되는데 보험 가액 계산할 때는 이 원보험의 대상하고 증액보험으로 인해서 이 증가분을 합칩니다. 합치고 보험 금액도 합쳐서 뭐 이게 일부 보험이 되면 비례해서 보상하게 되고 뭐 그렇게 계산을 하게 됩니다. 그러니까 이게 보험이 두 개가 된 거예요. 하나에 대해서 일종의 하나의 보험 목적물에 대해서 두 개의 보험 계약이 존재하게 되는 그런 상황이 발생하게 되는데 이거는 인정해 주는 거죠. 이유가 있었죠. 보험의 목적물의 가치가 상승한 것 때문에 그 부분에 대해서 추가적인 증액보험을 한 겁니다. 그래서 뭐 여기 유의사항에 이런 게 나와요. 만약에 이거 상황이 발생해가지고 보험금 타고 뭐 이러려면 두 개의 보험이 있으니까 두 개의 보험 계약을 다 제시해야 된다. 뭐 그런 내용들을 다루고 있습니다. 그 내용이 14조 2 뭐 이런 내용이 나오고요. 그리고 15조 보험 이익과 관련된 내용입니다. 보험 이익과 관련된 내용. 보험은 보험 계약을 체결하거나 자기를 위해 체결된 자로서 양수인으로서 보험금을 청구하는 자를 포함하는 피보험자를 대상으로 한다.
그리고 운송인 또는 기타 숙탁자에게 유리하게 이용되어서는 안 된다. 이게 구증권의 구협회 저가약관에서는 구협회 저가약관 쪽에서는 수탁자 약관 뭐 이런 게 있었는데 보험 계약이란 거는 결국에는 보험자와 피보험자 간의 계약입니다. 그런데 이 피보험자는 보통 해상보험에서는 하주가 되거나 뭐 선주가 되거나 이렇게 되는데 이게 만약에 하주라면 분명히 이쪽에 운송인이 있어요. 그래서 이 운송계약은 운송인과 하주 간에 이루어지는 운송계약입니다. 근데 이 보험계약의 체결 사실이나 보험계약의 체결 내용이나 아니면 보험자의 피보험자에 대한 어떤 담보 위험이나 이 커버로 인해서 뭐 운송인이 너가 보험자로부터 보상받으니까 나는 운송인으로서 면책되겠다 뭐 이런 식으로 주장한다든지에 대해서 금지시켜버립니다. 그렇게 하면 안 된다. 절대. 이 보험을 이유로 그런 내용을 담고 있습니다. 자, 그 다음에 피보험자에 대한 어떤 피보험자 의무에 대한 규정이 피보험자 의무로서 규정되어 있습니다. 요거는 첫 번째하고 두 번째가 좀 나뉘는데 첫 번째는 손해방지 경감 조항입니다. 그래서 손해를 방지하거나 또는 경감시키기 위해서 합리적인 조치를 강구하는 것. 요게 그 옛날에 구증권에는 본문 약관에 있었죠. 손해방지 경감에 대해서. 근데 요게 이제 협회 적하 약관으로 넘어오면서 여기 신협회 적하 약관에 남았고, 그리고 16.2에 수탁자 조항이 있습니다. 요거는 운송인이나 수탁자 요런 사람들에 대한 권리가 적절히 보존되고 행사될 수 있도록 확보해야 된다. 운송인이나 수탁자나 제3자에 대한 권리, 누구가 갖고 있는 권리? 피보험자가 갖고 있는 권리 말합니다. 그래서 피보험자가 운송인이나 수탁자나 제3자한테 있는 권리를 계속 확보하고 있어야 한다라는 게 뭐냐면 우리가 앞선 시간에 보험자 대위를 배웠어요. 그 대위를 통해서 대위란 건 크게 두 가지가 있었습니다. 잔존물에 대한 대위가 있고요. 제3자에 대한 손해배상 청구권, 좀 줄여서 말해서 청구권 대위가 있었습니다. 그러나 이 지금 16.2에 있는 내용이 뭐냐면 어떠한 경우라도 피보험자가 그러한 청구권을 계속 확보하고 있어라 라는 이야기예요. 그래야 보험자가 피보험자한테 보상하고 난 다음에 그러한 청구권을 바탕으로 손해배상 청구를 하거나 그런 경우겠죠. 조금 뭐 좀 다른 이야기라보다는 이게 좀 더 나아간 내용인데 우리나라의 대법원 판례 같은 걸 쭉 살펴보면요. 해상보험과 관련된 대법원 판례가 되게 많이 있습니다. 그러면 그 해상보험과 관련된 대부분이라고 해도 뭐 무방할 정도로 90% 이상의 판례가 누구하고 싸우는 거냐면 결국에는 보험회사하고 운송인이 싸워요. 원고 보험회사, 피고 운송인. 왜 그렇겠어요? 피보험자가 대법원까지 가가지고 운송인 내지는 보험회사랑 싸울 일이 없습니다. 그거는 너무 많은 시간과 너무 많은 비용과 너무 많은 스트레스를 줘요. 피보험자는 내가 보험을 들었기 때문에 보험자로부터 보험금 타면 끝. 그리고 보험자가 피보험자한테 보험금을 줬기 때문에 구상권 대위가 발동이 돼서 이 피보험자가 가지고 있었던 보험 목적물의 어떤 피보험 이익을 상실시키게 만든 사람은 운송을 제대로 못한 운송인이거나 아니면 하역업자거나 아니면 운송 주선인이거나 뭐 기타 등등에 있는 사람들이겠죠. 그 사람들한테 구상권 대위를 발동해서 보험회사가 저 사람들한테 손해배상을 걸어요. 그게 재판이 대법원까지 가서 대법원 판례가 남아있어요. 대부분이. 거의 해상보험과 관련된 이슈나 해상보험과 관련된 판례들을 살펴보면 우리나라 국내 판례들. 그러니까 피보험자, 보험자끼리 이렇게 부딪혀가지고 싸우는 경우는 드물어요. 정말로. 싸우면 안 됩니다. 보험회사가 오랜 기간 동안 영업을 하면서 데이터가 축적이 되어 있고 관련 보험회사들이 기본적으로 직접적으로 변호사를 고용하고 있거나 아니면 국내 유력
로펌들하고 업무 제휴나 업무 파트너십을 맺어서 그러한 소송에 대해서 충분히 대비가 되어 있기 때문에 그런 것들로 쟁송이 많이 붙습니다. 최근에도 뭐 2018년도 들어왔어도 몇 건이 있었어요. 보험회사하고 운송이랑 다툼. 물론 거기서 그러면 보험회사가 항상 이기냐? 꼭 그렇지도 않아요. 뭐 이렇게 논리 싸움에서 지면 운송인이 이기기도 하고, 운송인이 이긴다고 해서 뭐 운송인이 그 보험회사로부터 손해배상 청구를 안 하게 되느냐? 손해배상 청구를 안 하게 되는 경우는 좀 드문 것 같고요. 그냥 손해배상액을 감소시키거나 뭐 이런 경우는 덜어 있습니다. 판례에. 그거는 뭐 여러분들이 뭐 너무 깊은 내용이라 보험회사로 취업하지 해상보험회사로 취업하는 경우 아닌 다음에는 뭐 별로 알지 못하는 그런 상황일 것 같고요. 자, 그 다음에 17조 웨이버 클로스입니다. 요게 말이 웨이버 클로스고 웨이버 클로스를 우리말로 번역을 하면 포기 조항이라서 좀 헷갈릴 수 있는데 그 내용은 뭐냐면 이게 그러니까 보험자가 됐든 피보험자가 됐든 어떤 행위를 하거나 어떤 행동을 하는 것이 이 보험 목적물에 대해서 내가 가지고 있는 권리나 권한을 포기하는 것이 아니라는 건데 그 말하고 있는 권리나 권한은 추정 전손에 대한 위부의 통지이거나 위부에 대한 승낙을 말해요. 그러니까 추정 전손을 성립시키는 것은 다른 게 아닙니다. 계속 강조하지만 위부예요, 위부. 뭐 어떤 행동을 했다, 어떤 행위를 했다, 어떤 뭐 말을 했다 이걸로 추정 전손이 성립되거나 위부가 승낙되거나 위부를 포기하거나 뭐 등등의 행위가 발생하는 건 아니에요. 그 내용을 담고 있어요. 근데 뜬금없이 제목이 웨이버입니다. 웨이버. 그래서 이거 뭐 예전에 굉장히 오래전에 뭐 시험에도 나오고 뭐 그랬었어요. 이 웨이버 조항이 내용이 뭐냐, 웨이버 조항의 의의가 뭐냐, 뭐 이런 문제도 나오기도 했어요. 자, 그다음에 18조 피보험자 의무죠. 이것도 마찬가지로 피보험자가 자기가 조우할 수 있는 모든 사항에 있어서 상당히 신속하게 행동하는 것이 보험 조건이다. 보험자가 아니라 피보험자가 신속하게 행위할 것이다. 그리고 피보험자의 신속한 행위는 뭐 아무래도 보험자에 대한 통지라든지 뭐 그런 것들이 해당이 되겠죠. 손해방지 경감이라든지. 자, 그리고 19조 마지막이죠. 영국의 법률과 간섭에 따른다라는 내용을 담고 있습니다. 1906년에 나온 영국 해상보험법. 이거는 MIA입니다. MIA 우리 112년 전에 만들어진 법률이 사용되고 있죠. 이 규정을. 근데 제가 좀 추가적인 내용을 뭐 몇 가지 더 말씀을 드릴 것 같은데 제가 다른 학교에서 해상보험론 수업할 때는 MIA 내용 전문을 배웠어요. 학습을 했어요. 거의 수업 끝날 때쯤에. 근데 아무래도 내용도 어렵고 하다 보니 집중력도 떨어지고 해서 요번에는 제가 중간중간에 여러분들이 알지 못하게 MIA 내용을 쪼개가지고 쑤셔 넣었어요. 강의 자료에 보면. 그래서 웬만한 MIA에 쟁점되고 중요한 내용들은 이미 텍스트로 다 배웠기 때문에 MIA를 따로 학습하지는 않을 겁니다. 그래서 요거 끝나고 나면 다음 주에 IWC하고 ISC를 하고요. 그리고 특약이 있어요. 특약 여러분 제가 한두 가지는 얘기했습니다. 뭘 얘기했냐면 제가 그 물에 의한 손해할 때 정지훈 얘기했었죠. 뭐 레인이나 습기 그런 것들에 대해서 특약을 들 수 있고 그 비슷한 특약이 뭐가 있냐면 기름이 묻어가지고 손해 보는 특약 뭐 등등이 있어요. 그런 특약에 대해서 또 학습을 하고 그리고 마지막으로 선박보험하고 무역보험 그거를 그렇게 수업을 하면 아마 학기가 끝날 것 같은데 지금 그 이슈가 되는 부분이 제가 무슨 얘기를 하고 싶으냐면 2016년에 불과 2년 전이죠. 영국에서 새로운 법이 하나 나왔어요. 인슈어런스 액트 보험법입니다. 보험법. 그 인슈어런스 액트라는
여러분들한테 강의하진 않을 거예요. 걱정 마요. 겁먹지 마요. 지금 아직 우리나라에 제대로 소개되지 않고 있습니다. 근데 아무래도 영국도 우리나라처럼 신생 법률이 그 앞선 법률을 개정하거나 우선을 두는 경우가 많아요. 뒤에 나오는 법이 앞에 있는 법을 대체하거나 우선하는 효력을 더 인정받는 경우가 많기 때문에 MIA와 관련돼서 인슈어 액트가 아무래도 뒤에 나온 법이다 보니까 인슈어 액트에서 규정하고 있는 몇 가지들이 있습니다. 뭐 대표적으로 뭐 담보, 명시담보, 묵시담보 그런 내용, 워런티 그런 부분에 있어서 좀 충돌되는 내용이 있는데 이거는 아직 우리나라 학계에서 정리가 좀 안 됐어요. 연구도 안 돼 있고. 그래서 뭐 대학교 강의 시간에 다룰 수는 없는데 제가 얘기를 꺼내는 이유는 영국이란 나라도 드디어 보험과 관련된 법을 개정을 했다. 그리고 여기 가만히 보면 제가 해석에는 이렇게 써 있죠. 해상보험 계약의 조항과 해석에 대해서는 MIA와 관련 판례와 관습을 따른다라고 되어 있는데 실제적으로 협회 적하 약관에 있는 문헌을 살펴보면 This insurance is subject to English law and practice예요. 저기에 MIA라고 안 적혀 있어요. 그러니까 영국의 법과 관습을 따른다는 거예요. 해상보험과 관련된. 그러면 그 보험과 관련된 영국 법이기 때문에 인슈런스 액트가 해당되어질 수도 있어요. 근데 이것도 아직 정확한 우리나라 판례나 유권 해석이 없어요. 대법원에. 나온 지 2년밖에 안 됐기 때문에. 그런 식으로 개정이 돼서 아마 좀 몇 년이 지나야 학계에서도 연구가 되고 우리나라에서도 관련 이슈가 발생해서 대법원 판례가 나와가지고 대법원에서 판결문이 나오고 이렇게 돼야 아마 대학 교재에 들어오고 내용이 여러분들한테 와질 거예요. 그런 아주 최근의 흐름이 그렇다 정도로만 알아두면 될 것 같습니다. 아마 사실 제가 좀 더 얘기하면 이거 아마 싸움도 분명할 거예요. 저는 이렇게 해석했잖아요. 저 잉글리시 로우가 MIA를 지정한 게 아니기 때문에 인슈어 액트 2016이 들어가야 된다라고 주장하는 쪽도 있고요. 그냥 그 보수적으로 MIA만 해당된다라고 해석하시는 교수님들도 있어요. 그러면 이거 한 몇 년간 또 첨예하게 싸웁니다. 이렇게 논문 쓰고 저렇게 논문 쓰고 막 하면서 어떻게 될지 몰라요. 자, 그 다음에 그래서 협회 적하 약관을 거의 다 배웠죠. 그래서 구증권과 구약관, 신증권과 신약관을 어떻게 보면 비교해서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구증권, 구약관. 지금 이 정도로 내 수업을 많이 들었으면 이제는 헷갈리지 않을 거라고 생각해요. 구증권은 1779년에 만들어진 SG 팔릿이다. 그리고 구약관은 1912년에 나온 ICC-AR, ICC-WA, ICC-FPA다. 그리고 신증권은 1983년도부터 발효된 뉴 로이드 팔릿이, 그리고 로이드에서 쓰면은 로이드 팔릿이고 기업용으로 쓰는 건 ILU 팔릿이다. 그 설명을 했었고요. 그리고 신약관은 82년도에 제정된 ICC-ABC가 있었고 2009년도에 용어나 문구의 수정이 있었던, 그리고 테러 행위나 운송 기간을 확장시킨 2009년도 버전이 있다. 그거를 명시해 두길 바라고. 자, 체계를 좀 살펴보면 구증권, 구약관은 보험증권의 보험자의 책임이나 보험자의 면책과 관련된 내용들이 다 담겨져 있었어요. 그래서 증권이 중심이 되었고 협회 적하보험은 적하보험에 있어서 좀 더 보험 해석을 원활히 하고 표준화하기 위해서 런던 보험자 협회가 만든 적하보험용 특약 같은 것이었다. 메인은 증권, 협회 적하 약관은 약간 특약 같은 그런 개념으로서 사용되었고, MIA가 법의 이름은 1905인데 1906년부터 발효돼 가지고 사실상 이 당시에 보험증권이 다루고 있는 본문 약관이라든지 이탈릭 서체 약관이라든지 난해 약관이라든지 그리고 협회 적하 약관, 이게 완전 중구난방으로 서로 충돌되고 모순되고 막 이런 게 있었기 때문에 그런 것들에 대한 어떤 유권 해석이나 정의를 MIA가 내리는 측면이 있었어요. 영국 법이니까. 불문법 국가에 몇 안 되는 성문법이니까 그걸 통해서 정의가 내려졌죠. 그리고 구협회 적하 약관은
전위험 담보가 ICC-AR이 있었지만 두 번째 ICC-WA와 ICC-FPA는 기준이 분손을 담보해 주느냐 단독 훼손을 담보해 주지 않느냐의 차이로 나뉘었습니다. 그리고 그 기준 차이가 FPA라 하더라도 특정 분손에 대해서는 보험자가 책임을 지는 식으로 되어 있었어요. ICC-AR와 ICC-WA와 ICC-FPA 분류가 결국에는 이게 분손이냐, 이게 특정 분손이냐, 이게 전손이냐, 결국에는 손해가 무엇인지를 기준으로 세 개가 짜갈려져 있었어요. 나누어져 있었죠. 나누어져 있었고, 그리고 그 외에도 협회 전쟁 약관과 협회 스트라이크 약관, 이것도 이제 특약으로서 존재를 했습니다. 그러나 신증권과 신약관의 체계는 보험증권은 우리가 강의 자료상에 제가 사진을 올려놨었는데 앞면이 깨끗해졌어요. 그리고 표로서 거기에 충분히 기재할 수 있는 보험자, 피보험자, 뭐 선박, 화물의 명세, 출항항, 도착항 이런 내용들을 적고, 그리고 그 밑에는 보험증권, 보험계약의 효력과 관련된 선언문헌이라든지 인수문헌이라든지 그런 것들만 남기고 싸그리 다 모두 몽땅 다 어디로 보냈느냐? 협회 적하약관으로 보냈고, 결국에는 이 보험자 책임과 보험자 면책의 규정에 대한 책임이 본문약관, 보험증권에서 협회 적하약관으로 넘어오게 됐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서로 상충되지 않고 보험자와 피보험자는 보험자의 담보 위험과 면책 위험에 대해서 뭐만 보면 되느냐? 협회 적하약관만 보면 된다는 거죠. 편해졌죠. 그리고 MIA가 지금 제가 참고하라고 최근에 개정이 이루어졌다라고 하지만 100년이 넘는 시간 동안 MIA가 보험의 준거법으로 쓰였지만 MIA가 만들어진 것으로부터 무려 80년이 지난 다음에야 신증권과 신약관이 나왔기 때문에 이미 신증권과 신약관은 MIA의 내용과 MIA 체계에 벗어나지 않는 수준으로서 이미 내용이 구축되어 있어요. 그래서 MIA가 그렇게 크리티컬하게 보험에 대한 어떤 피보험자나 보험자의 어떤 의무나 권리의 해석에 있어서 그렇게 영향을 주지 않습니다. 자, 그리고 담보의 기준이 위험이라고 되어 있었는데 구약관은 기본적으로 이게 분손입니까? 특정 분손입니까? 전손입니까? 이걸 기준으로 세 가지 약관이 나뉜다. AR이 나뉘고 WA가 FPA가 나뉜다라고 했는데 신협회 적하약관은 우리가 지난 시간에도 배웠다시피 뭐다? 이게 화재다. 이게 지진이다. 이게 갑판유실이다. 손해의 정도가 아니라 위험의 유형에 따라서 약관을 나눠놨습니다. 위험의 유형에 따라서 큰 차이가 있죠. 위험의 유형에 따라서. 어떻게 보면 신협회 적하약관이 그런 면에서 좀 편한 면이 있습니다. 왜냐하면 이게 손해의 정도라는 것은 사고 발생 시에 가만 생각해 보면 이게 어느 정도 손해가 났는지를 바로 알지를 못해요. 손해 사정인이 오고, 이게 쉽게 말해서 제가 뭐 여러분들 쉽게 이해하라고 뭐 0%, 1% 이런 얘기를 하지만 그 0%인지 1%인지는 진짜 한참 뒤에 알 수 있어요. 어떤 경우에는 그 사고 발생까지 보험 목적물의 가치를 계산 안 해놓은 경우도 있어요. 그러면 그런 경우를 뭐라 그랬죠? 법정 보험 가액이라고 그랬죠. 그런 사고가 많습니다. 어떤 선박의 가치, 화물의 가치를 정확하게 그 시점에 계약 체결 시점에 정확히 안다? 그건 어려운 경우가 많고, 보험 화물의 가치는 미리 알 수 있지 않습니까? 물론 그럴 수 있죠. 공산품의 경우에는. 근데 보험이 대상이 되는 많은 물건들 중에는 뭐 대량의 뭐 석유나 아니면 곡물이나 이런 경우에는 운송 도중에도 수시로 가치가 변하고, 증액보험 얘기했잖아요. 그런 게 있기 때문에 정말로 실제 손해의 정도가 이게 전손인지 추정 전손을 주장할 수 있는 정도인 것인지 분손인지 명확하게 파악하기가 시간이 꽤 오래 걸려요. 구약관 체계에서는. 근데 신약관 체계에서는 손해의 정도가 아니라 이 손해를 일으킨 위험이 뭐였는지예요. 이거는 명확해요.
깔끔하게 나오죠. 아, 불이 났구나. 예. 물론 그 제가 설명할 때 그랬죠. 이게 합리적으로 기인한 것인지 직접적으로 영향을 준 것인지에 따라서 나눈다 그랬죠. 그래서 그거를 좀 따져봐야 되는 여하의 원인이 있습니다만 일정하게 그 어떤 이벤트가 발생해서 그 이벤트로 인해서 그게 위험이고 그 위험이 여기서 나와 있는 보험자의 담보 위험에 해당이 된다라고 한다면 손해의 정도는 나중에 따져보더라도 일단 보험자가 책임을 지는 걸로 기결이 되기 때문에 판단에 쉽다는 거죠. 자, 그리고 협회 전쟁 약관과 협회 스트라이크 약관이 있습니다. 요거는 예전에는 약간 특약 같은 거였는데 지금은 하나의 독립된 협회 적하 약관처럼 협회 약관이 됐어요. IWC, ISC, 그리고 ICC, 그리고 나중 가보면 ITC라는 게 있습니다. 그거는 선박보험에서 얘기합시다. 선박보험에서 얘기할 문제고. 자, 그리고 담보위험은 아까 얘기한 것처럼 ICCWA와 ICCFPA 경우에는 구협회 적가약관에서는 이게 손해 기준으로 나누다 보니까 사실 담보 범위의 차이가 그렇게 크지 않습니다. 위험의 유형으로서는 따져보면 크지 않아요. 손해의 정도만 있어요. 손해의 정도. 그렇기 때문에 차이가 명확하게 크지 않다. 별 차이 안 난다라는 거죠. 자, 그리고 해상 고유의 위험 또는 모든 기타 위험 이런 것들이 규정되어 있다. 담보 위험이 그러니까 손해 기준이다 보니까 위험이 담보 위험이 조금 불명확한 원인이 있다. 문제가 있다. 그 얘기를 하는 거죠. 자, 그리고 해적 위험이 전쟁 위험으로 간주됐습니다. 구증권 구약관 체계 하에서는 그리고 담보 기간이 포트 투 포트를 원칙으로 한다. 이 포트 투 포트를 원칙으로 한다는 거는 구협회 적하 약관의 얘기가 아니고요. 구증권 얘기입니다. 구증권에서 그 운송 그 보험자의 담보 기간을 포트 투 포트로 보는 거예요. 협회 적하 약관에서 물론 다른 얘기 하고 있죠. 구증권에서 포트 투 포트가 원칙으로 한다. 그래서 원칙이라는 표현을 제가 써놨어요. 자, 그 다음에 6번에 면책률 약관이 있습니다. 요거는 WA 때 제가 간략하게 설명했습니다. WA가 분손 담보 조항인데 기본적으로 WA를 쓸 때는 소손의 면책률을 써요. 3%, 5% 이런 식으로. 그리고 그러한 면책률을 내가 적용받지 않고 싶다. 그러면 WAIOP를 쓴다 그랬어요. 그렇게 하면 소손의 면책이 없다. 소손의 면책이 커지면 5%, 3%보다 5%가 당연히 보험료가 싸겠죠. 그렇죠. 소손의 면책 비율이 커지면 커질수록 보험료는 싸집니다. 그게 생각해봐요. 자동차 보험 들 때 내가 15만 원 밑에는 내 알아서 할게요 하고 30만 원 밑에는 내 알아서 할게요 할 때 이 30만 원이 결국에는 29만 원의 손해가 나면 이쪽은 15만 원 이걸로 소손의 면책 들면 보험자가 보상해 줘야 되는데 29만 원 손해는 만약에 소손의 면책을 30만 원으로 정했다면 보험자가 보상 안 해줘도 되잖아요. 그렇기 때문에 이쪽이 더 보험료가 싸지는 거죠. 그래서 그런 게 옛날 구협회 적가 약관에서는 면책률 약관이 있었다라는 거고요. 신증권 신약관의 담보 위험에 와서는 ICC-B하고 ICC-C의 차이가 납니다. 뭐가 있었죠? 갑판 유실도 있었고요. 그리고 뭐 있었죠? 그거죠. 해수, 호수, 하천수. 그것도 있었고요. 그런 것도 있었죠. 지진 분화 낙뢰 이런 것도 있었고 그런 담보 범위의 차이가 있다라는 거고 그리고 ICCA에서 담보 위험을 규정하고 4조, 5조, 6조, 7조에서 면책 위험을 쭉 규정을 해가지고 그것들을 명확하게 했다. 보험자의 책임과 보험자의 면책을 아주 명확하게 했다. 그리고 별로 중요치는 않지만 구협회 적가 약관 구증권에서는 해상 고유의 위험 이렇게 되어 있었지만 신증권 신약관 체제에서는 하물의 선박의 자초, 침몰, 교사, 전복, 악천후 이런 식으로 명확하게 그 위험의 유형에 대해서 규정하는 방식으로 바뀌었습니다. 그리고 해적 위험을 전쟁 위험으로부터 제외해서 담보 위험에 포함시켰다. 뭐만? ICCA만. 그렇죠? 지난 시간에 얘기했죠? 제가 그
위에 거는 BC는 그런 말 없었는데 ICCA에서는 갈로 쳐가지고 해적 위험 제외되어 있었죠. 거기서 해적 위험을 제외한다는 말은 ICCA는 해적으로부터 인해서 발생한 손해에 대해서 보상해준다. 예, 그 뜻이죠. 자, 그 다음에 담보 기간이 요거는 협회 적하약관 기준이 아니라 증권 기준으로 웨어하우스 투 웨어하우스를 원칙으로 합니다. 그리고 ICC, A, B, C 어느 것에서도 따로 면책률 약관이나 이런 게 없어요. 이제 이 신증권, 신약관 체계에서는 소손의 면책 그런 내용들이 따로 협회 적하약관상에 존재하거나 하지 않습니다. 그래서 요것들이 이제 여러분들이 거의 한 2주 정도 걸쳐서 배웠죠. 구증권부터 시작해서 구협회 적하약관, 신증권, 신협회 적하약관을 학습을 마무리하면서 정리하면서 싹 보면서 내용 정리를 하면 될 것 같아요. 오늘은 원래는 IWC를 나가야 되는데 중간에 흐름이 끊길 것 같아서 강의 자료는 여기까지. 오늘 수업도 여기까지 하도록 하겠습니다. 다음 주에 이어서 하도록 하겠습니다.